언중유골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매주 이제 그 금요일에 언중유골 하다 보니까 네. 언중유골 할 때면 기분이 좋아요. 제가 반가워서 그러신 거죠? 아니? 뭔가 이제 한 주가 뭔가 마무리된다는 느낌. 물론 뭐 토요일에 토닥토닥이 있긴 한데. 네. 그래도 토요일 느낌과 금요일 느낌은 또 다르잖아요. 아, 그럼요. 네. 뭔가 좀 약간 가벼움. 뭐 학창 시절로 치면 이제 금요일 5교시 정도 되는 거죠. 그렇지. 이제. 상큼함이라고 하는 기분이 상큼한. 네, 내용은 별로 상큼하지 않은데 항상 보도 문제점 이런 거 얘기하다 보니까 그렇죠. 네. 그렇죠. 그래도 해야지. 네. 자, 오늘 첫 번째 얘기는 뭡니까? 상큼하지는 않은 얘기인데요. 어느 장관의 이제 취임 100일 기념 보도들에 대해서 좀 문제의식을 좀 가져봤습니다. 한동훈 장관. 그렇습니다. 지난 24일이 이제 취임 100일이었는데 알록달록 꽃다발. 엄청난 양의 이제 꽃다발들의 주로 이제 보도의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이제 그날 그 법무부 앞에 바구니들이 잔뜩 이제 와 있고 그거를 이제 바라보면서 깜짝 놀라는 한동훈 장관의 이제 사진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보도가 됐는데 그거에 대해서 뭐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 지금 이제 민주당 의원 같은 경우는 뭐 이게 다 보여주기 위한 거다라고 이제 비판했던 목소리라든지. 근데 이건 뭐 지지자들이 보내준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보여주기다 뭐 이런 얘기는 좀. 근데 이제 그 앞에서 이제 사진을 굉장히 여러 방을 찍으셔가지고. 한동훈 장관이. 그것 때문에 이제 뭐로 그런 얘기를 한 것 같더라고요. 포즈 잡은 거 같고. 그렇죠. 예. 뭔가 좀 이게 사진을 아는 이 장관이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이제 했다든지 혹은 뭐 반대로 전용욱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한동훈 장관의 인기를 보여준다고 이제 게시를 했다든지 이런 주로 이제 반응이나 SNS 게시물까지 이제 긁어가지고 굉장히 좀 집중 보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찾아봤는데 빅카인즈라고 이제 주요 매체들, 주요 일간지나 이제 방송사들 중심으로 기사 검색을 해볼 수 있는 포털 사이트가 있는데 거기서 24일 하루에만 무려 이제 185건의 관련 기사가 보도가 된 걸로 이제 확인이 됐습니다. 많이 했네. 엄청 많이 된 거고 이게 이제 주요 일간지나 방송사만이니까 네이버 기준으로 보면 훨씬 많아요. 보도 자체가. 그래서 약간 좀 생각이 든 게 아니 100일 장관이 100일이 됐다고 해가지고 이렇게까지 성대한 보도가 쏟아진 적이 있었나? 황태자니까. 그러니까요. 소통령이니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어떨까 싶어가지고 그래서 비교를 해봤어요. 비교당하는 다른 장관 기분 나쁠 거 아니야. 뭐하러?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한동훈 장관이랑 같은 날 취임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똑같이 둘 다 취임 100일이었죠 그날. 네. 근데 제가 이제 빅카인즈에서 검색했을 때 한 건도 안 나왔습니다. 그렇게 비교 나쁜 거라니까 뭐 비교하고 그래. 그러니까 이제 어떤 의미를 좀 분석을 해봐야 되니까. 근데 진짜 한 건도 없었다고? 한 건도 안 나왔습니다. 야, 심하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좀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아니 언론 사람은 취임 100일이 됐는데 아직도 여가부 폐지 안 했나 뭐 이런 거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관심 없는 거죠. 이제 언론들도 관심 없는 거고. 거?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그리고 오히려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키워드 검색을 김현숙하고 100일로 해봤으니까 한동훈 장관도 100일인데 김현숙 장관도 100일이다. 이렇게 약간 곁다리처럼 껴들어간 기사라도 하나 있을 것 같은데 정말 한 건도 없습니다. 그것도 없어요? 한 건도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유독 그 취임 100일에 대한 관심이 한동훈 장관한테만 집중됐다는 얘기고요. 양극화구나 양극화. 그렇죠. 김현숙 장관뿐만 아니라 김현숙 장관이나 한동훈 장관보다 저 이전에 임명됐던 장관들도 100일 관련 기사들이 없었고 그러면 전 정권에서는 어땠을까 싶어가지고 한동훈 장관과 여러모로 이제 대비되는 인물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그리고 이제 추미애 장관도 사실 재임 기간 내내 이제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하고 충돌했었기 때문에 관련 기사들 뭐 많이 쏟아내는 뉴스메이커였죠. 네. 그래서 취임 100일째는 어땠나라고 봤더니 8건 나왔습니다. 굉장히 극단적으로 차이가 있죠. 그리고 그 8건도 대부분 제가 이제 기사 내용을 좀 보니까 법무부에서 당시 이제 뿌린 보도자료들을 이제 받아 쓴 단순 기사들이 많고 내용의 초점이 N번방 수사에 대해서 법무부 장관이 추미애 장관이 이제 그때 발언했던 내용들 중심으로 돼 있어서 한동훈 장관의 취임 100일 기념 보도하고는 상당히 좀 차이가 좀 있는 양식이나 이제 내용이 좀 차이가 있는 그런 비교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양이 많다 하더라도 거기서 이제 냉정하게 100일을 아주 냉정하게 뭐 평가 분석을 했다면 뭐 그 자체를 나쁜 건 없잖아요. 그런 기사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뭐 우리 MBC 같은 경우도 취임 100일에 대해서 이제 주로 시행령 추진 관련 뭐 이런 것들 소위 말하는 이제 검수 원복 이슈에 대해서 많이 다뤘었고요. 뭐 다른 매체들도 이제 반대로 그거를 이제 긍정평가하든 부정평가들 다른 매체들이 많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압도적인 양은 주로 꽃바구니에 맞춰져 있었다. 꽃바구니였다. 주로 꽃바구니였다는 게 좀 안타까운 일이죠. 예, 역시 격가지였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결국은 그렇다면 이 수많은 보도량이 어디에 지금 맞춰져 있는가 나오는 거죠. 이른바 여론조사에서 차기 대권 후보 1위 보수층에서. 보수층의 1위. 그러니까 장관이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얼마나 지지세를 형성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상징적 장면으로 꽃바구니 이렇게 연결이 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측면에서는 꽃바구니 같이 이제 사진이 좋은 기사들 같은 경우는 조회수가 잘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도 분명히 기대를 했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취임 100일이라는 타이틀을 유독 강조하는 게 뭐 한돌이 된 것도 아니고 이제 100일을 강조하는 걸로 보면은 어쨌든 계기만 있으면 자꾸 다루고 싶어 한다. 우리 매체들이. 결국 이제 띄워주기와 혹은 이제 공생관계가 동시에 존재하는 성격을 보여주는 게 한동훈 장관 100일 기념 보도가 아니었나 뭐 그런 생각은 좀 그러니까 이제 보니까 정책보다는 정치, 행정보다는 정치. 그렇죠. 이게 잘 팔리고 재미있고 그래서 잘 팔린다라고 하는 것들을 요 기사에서도 이제 확인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법무행정 100일은 어땠느냐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한동훈의 100일은 어땠느냐 이거죠. 한동훈의 100일이 중요한 거죠. 그렇죠. 다만 이제 저희가 언중육을에서 한번 한동훈 전 장관, 한종훈 장관에 대해서 다루면서도 조회수가 괜찮기 때문에 저희도 한번 기대를 해본다고 했는데 지난번에는 썩 그렇게 유쾌한 조회수가 나오진 않았습니다. 왜 묻어가려고 그래? 저는 오늘은 개인적으로 그 꽃다발 사진을 보면서 꽃바구니 같은 경우는 보통 아무리 그러니까 좀 싼 것도 한 10만 원 하거든. 아 그렇죠. 그래 몇 개나 왔나 한번 세보다가 포기했어요. 저는 속물이라 그런 데 한번 관심이 꽂혀갖고.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제가 전에 이제 비슷한 그 조사를 한번 해본 적이 있는데 예전에 이제 화환 응원을 할 때 윤석열 총장 시절. 윤석열 총장도 응원하고 이제 정권 초기에 이제 인수위 시절에는 한동훈 장관 관련된 것들도 많이 있었거든요. 이제 취임 축하, 법무부 장관 취임 축하 이런 거 화환 보내고 이런 경우들이 있었는데 그때도 강남 쪽에 주로 이 맘카페들 중심으로 이제 조직화하는 움직임들이 있었다는 얘기는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한동훈 장관의 팬층이 어떤 형식으로 이제 형성이 되고 있나를 취재를 하다가 저도 약간 현타가 와가지고 그러다 말았던 적이 한 번 있습니다. 아, 제가 현타 오길래 그 얘기 한번 물어보는데 부인한테 그러니까 꽃선물 가끔 하시나? 저는 이제 아내한테는 뭐 종종 하죠, 종종. 충성을 다하는구나. 현명하게 살고 있구나. 네, 알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결국은 그러니까 장관 100일이 아니라 네. 황태자 100일. 황태자 100일. 이렇게 뭐 정리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럴 것 같습니다. 언론의 초점은 여기에 맞춰져 있었다. 이런 거고요. 자, 두 번째 이슈는 뭡니까? 말이 좀 짧다? 저한테 하는 얘기죠? 아니요. 그런 대통령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 대통령의 네. 말 습관? 네, 대통령의 언어 습관 그 중에서도 자꾸 이제 말꼬리에 이 반말투를 섞어 사용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거 쉽게 못 고칠 텐데. 잘 안 고쳐지더라고요. 말투기 때문에 사람이 글투도 있는 거 알죠? 글투, 어체. 네, 네. 글 쓸 때도 글투가 있는 것처럼 네네. 말투가 있는 거 이거 네. 쉽게 못 고쳐 이거. 잘 안 고쳐지죠. 네. 네. 요거처럼 사실은 이제 대통령의 말투, 사적인 자리에서의 말투가 어떤지는 이제 예전에 뭐 썬데이 저널 이런 이제 매체들에서 이제 한 번씩 녹취를 통해서 드러난 적이 있는데 대통령이 되고 난 뒤에는 공식적인 자리에서 이제 어떤 말 습관을 가지고 있느냐에 초점을 맞추는 시각들이 다소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한정혜 민주당 비대위원이 24일에 비대위 회의에서 공식적으로 이 문제를 제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윤 대통령이 습관적으로 반말을 쓴다. 이 국민들한테 예의가 없다. 이제 이런 식의 비판을 하면서 몇 가지 사례를 들었는데 뭐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는 지난 9일에 관악구의 그 신림동 수해 네. 현장에 방문했을 때 옆에 참모들을 향해서 벌써 자기가 이제 퇴근할 때 벌써 아래쪽 아파트들이 침수되기 시작하더라고. 이제 이런 식의 끝을 정확하게 맺지 않는 반말투에 대해서 이제 지적하기도 했고요. 네. 다른 몇 가지 사례들도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제가 좀 사례 몇 가지 좀 모아봤습니다. 어허. 그 현장들을 한번 직접 보시고 한번 판단해 보시죠. 네. 당장 양지 그래, 승경 형박 그래. 경위 김필수입니다. 네, 반가워. 승경 김동현입니다. 이렇게 허리를 의자에서 이렇게 하지 말고 편안하게 이렇게 나도 붙일 테니까. 마이크를 쓰셔도 되겠습니다. 아니 뭐 그냥 얘기해도 네, 그렇습니다. 저쪽으로 좀 미리. 떡볶이도 좀 잘하네. 이거는 뭐야? 좀 아우리가 이제 푸다가 하라고 한대. 당도가 좀 떨어지는 거구나. 당도보다는 이제
두 개의 영상을 연결해서 보셨는데 하나는 이제 지난번에 경찰 학교에 이제 졸업식에 갔을 때 그날 임관이 된 이제 청년 경찰들하고 악수하는 그 면담회 할 때 이제 악수하는 장면이에요. 그래 반가워 뭐 이런. 예, 이제 악수를 하면서 이제 계급을 대잖아요. 이런 직급자들 같은 경우는 순경 누구 이러는데 대통령이 그래 반가워 이러고 지나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도 굉장히 좀 독특하고 다른 대통령들은 저 때 어땠나 굉장히 궁금해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조금 뒤에 이제 면담을 하는 자리에서도 뭐 마이크를 드셔야 된다는 옆에 이제 참모가 어떻게 했느냐 이렇게 조언을 하니까 여기 뭐 그냥 얘기해도 되지 이렇게 얘기를 한다든지 그 뒤에는 그 화제의 그 아우리 사과 영상입니다. YTN 돌발 영상에서 현장 방문을 했을 때 민생 현장 점검을 하는 방문을 했을 때 이거는 뭐야? 뭐 당도가 좀 떨어지는 건가? 이렇게 물어보는 것들. 요 장면들을 몇 가지를 좀 꼽아 본 건데 저 때도 사실 뭐 다른 자리에서 그러니까 같은 뭐 경찰학교 방문 현장에서도 공식 발언을 할 때는 꼬박꼬박 그 존대 표현을 씁니다. 예, 어미들이 다 이제 씁니다로 끝나고 그런데 이제 자연스럽게 대화하는 자리가 되면은 유독 말 끝이 마무리가 안 되거나 아니면 주변 수행원들한테 얘기를 할 때 이제 반말투나 명령조가 되는 경우. 요게 그야말로 이제 말 습관이 나오는 경우인데 네. 이게 자주 목격이 돼요. 그러니까 꼭 저 두 장면만이 아니고 수행원들이나 뭐 하급자들 대할 때 이제 이런 사례들이 많이 있었고 그리고 기자들하고 대화를 할 때도 공식 기자회견이 아니라 좀 자연스럽게 대화를 할 때는 졸곧 또 반말투가 됩니다. 예를 들면 뭐 기억하시겠습니다마는 지난 그 연말에 대통령 후보 시절에 매일경제 그 사옥을 방문했을 때 논란이 됐던 120시간 노동 발언이 나온 그 이제 잠깐 그 면담하는 인터뷰 자리가 있어요. 네. 근데 굉장히 이제 깊이 소파에 몸을 묻고 예. 굉장히 편한 자세에서 예. 부장급들 이제 일선 기자들하고 대화를 하는데 거기도 반말투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대통령의 어떤 습관이 아닌가. 요 부분이 지적이 이제 야권에서 나온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 이건 약과다. 약과다. 아니 뭐 소파에 깊게 몸을 그러니까 그 묻히는 것보다 의자에 발 올린 것보다는 그건 약과고. 아 그렇죠. 발 올린 것보다는 약과죠. 이 새끼 저 새끼보다는 약과죠. 아 그렇죠. 물론. 근데 물론 그건 이제 다 사적 자리니까. 사적 자리니까. 근데 이런 걸 거야 아마 이제 근데 주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반말투의 이야기가 뭐냐면 뭐 연설이나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뭐를 물어본 거 옆에 있는 뭐 맞아요. 측근이나 뭐 보좌진이나 뭐 이런 사람 그러니까 아마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뭔가 친근감의 표시 아마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높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뭔가 격이 없는 모습을 보여준다. 그래서 친근한 모습을 연출한다. 아마 이런 생각을 저는 할 거라고 그렇게 그 추정을 하는데 네. 근데 그거는 윤석열 대통령님의 생각일 뿐이고 네. 왜 그러냐면 그러면 그럴수록 사실은 더 조심을 해야죠. 왜 그러냐면 대한민국의 국가 원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본인은 친근감의 표시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지켜보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 사람이 처해 있는 위치에서 하는 언동을 보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오해가 발생할 수 있는 그렇죠. 거죠. 오히려 그것이 권위적으로 비칠 수도 있는 거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럼 본인한테 손해잖아요. 그건. 그렇습니다. 네. 그 사실 저도 이제 그 부분을 좀 지적을 드리고 싶었던 건데 약간 사적 관계와 이제 공적 관계 혹은 사적 자리와 공적 자리의 구분선이 좀 다소 모호해 보인다라는 느낌이었어요. 일관되게 나오는 이제 공사 구분 못한다는 게 말버릇에서 나온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뭐 말씀하신 것처럼 뭐 혼자 있을 때 테이블에 발을 올린다든지 뭐 아니면 편하게 뭐 형님이라고 해 이제 이런 얘기들은 완전히 사적인 자리에서 둘이 있거나 셋이 있거나 뭐 이런 자리에서는 가능할 수가 있는데 지금 제가 보여드린 장면들은 전부 언론에 공식적으로 일정이 이제 안내가 돼서 지금 카메라와 마이크가 돌아가는데 카메라 마이크가 따라붙은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공적 일정을 소화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공식 행사인 건데 그 자리에서 주변 사람들한테 이제 쉽게 말이 짧게 나간다 혹은 이제 반말이 나간다라는 거는 뭔가 이 자리가 어떤 상황인지를 잘 좀 인지를 못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본인 입장에서는 자연스럽게 마트에 가가지고 뭐 민생을 점검하는 자리니까 이게 공식적인 자리는 아니다라고 착각을 할 수 있지만 언론에 그게 보도되겠다라고 이미 구상이 되고 기획이 됐을 때는 공적인 자리거든요.
근데 주변에다가 그냥 쉽게 뭐 떡볶이 좀 사라 그래. 뭐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는 다 이건 좀 이해가 안 되는 맥락이 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도 정치인으로서 혹은 대통령으로서 본인이 항상 카메라에 주목을 받는 공적 인물이라는 인식이 다소 부족한 게 아닌가. 그러니까 카메라라는 거는 결국에는 국민의 시선인 거고 국민들이 바라보고 있는 현장에서 대통령이 주변 국민들한테 반말을 하는 걸로 들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식을 조금 더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지 않나. 뭐 연원을 따지고 보면 그렇겠죠. 뭐 검찰총장 시절에 그다음에 뭐 이제 정치 선언을 했을 때 언론에서 했던 게 뭐 검찰 시절에 형님 리더십. 형님 리더십. 뭐 그 얘기 많이 했잖아요. 많이 했죠. 형님 리더십이 나타나는 언어 습관이 뭐였겠어요? 오, 반가워. 그게 계속 이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봐야 되니까. 네. 그러니까 제가 했죠. 이거 쉽게 못 고칠 거라고. 이거 못 고치죠. 예. 그러니까 말 그대로 버릇이잖아요. 버릇. 네. 문제는 연습을 참 많이 해야 되는데 문제는 부지불식간에 나오는 경우는 어쩔 수가 없을 것이다. 그렇죠. 예. 이거죠. 잘 못 고치시면 저희가 이제 자주 지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헌증유골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지만 카메라가 돌아가는 거는 곧 국민들이 이제 보고 있다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대통령실에서도 좀 인식을 해서 대통령께 자주 참모 조언을 좀 했으면 좋겠다. 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뭐 사실 그러니까 사적인 공간에서도 아무리 뭐 한다더라도 상대에 대한 예의라는 건 있잖아요. 그렇죠. 뭐 발을 올린다든지 뭐 이런 게 네. 꼭 사적 공간이라고 해서 다 정당화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다. 이런 말씀도 함께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렇죠. 네. 다리 올리는 건 이제 톨이랑 있을 때 정도만 하시면 좋겠다는 거. 자, 마지막 얘기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창원시의 이제 기자회견 관련된 논란이 좀 있어가지고 네. 저희가 또 이제 언중유골에서 종종 그 지방 언론 매체들과 지방 정부들의 관계를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를 한 켠에서 엿볼 수 있는 이제 보도가 있었습니다. 네. 지난달 7일인데요. 경남 창원시에 6만 5천 가구가 먹는 하루 수돗물에서 그러니까 하루 수돗물을 공급하는 석동 정수장이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수돗물에 유충이 발견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네. 깔따구 유충이 발견이 되면서 시민들이 굉장히 좀 충격을 받았었는데 문제는 이 이제 사건을 대응하는 과정에서 1차적으로는 창원시 늑장 대처가 있었고요. 그러니까 발견이 되면 곧바로 이제 조치를 취했어야 되는데 유충 발견 이후에 28시간이 지나서야 이제 홍남표 창원시장한테 보고가 이루어졌고 28시간? 그렇습니다. 하루가 꼬박 지난 이후죠. 그리고 이제 시민들한테 그걸 알린 게 최초 유충 발견 이후에 36시간이 지난 시점. 네. 하루 반나절이 지나고 나서야 이게 이제 알려지다 보니까 시민들이 굉장히 좀 분노를 많이 했습니다. 네. 그래서 창원시에서는 이제 곧바로 이제 진상조사에 들어갔는데 그러고 나서 사고 발생 15일 뒤에 지난달 22일입니다. 그날 오후에 이제 창원시에서는 23일 날 홍남표 창원시장이 관련된 기자회견을 한다라고 언론에 통보를 했어요. 근데 이제 23일이 금요일이고요. 22일이 금요일이고 23일이 토요일입니다. 네. 그러니까 토요일에 이제 기자회견을 한다는 공지를 그날 오후 늦게 저녁 7시 이후에 각 개별적으로 각 취재 기자들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창원시 공보관이 통보를 했다. 그나마 기자들이 쉬는 날이 토요일인데. 그러니까요. 딱 하루 쉬잖아요. 일요일에도 그 다음날 월요일 기사를 준비해야 되니까 토요일에 기자회견을 한다는 것도 조금 의아하지만 그거에 대한 통보를 금요일 저녁 7시 이후에 그리고 이제 공지 안내나 이런 걸 통해서가 아니고 창원시 담당 공보관이 전화를 일일이 돌려가지고 했다. 이런 것만 보더라도 적극적으로 기자회견에 사람을 많이 모으기 위한 조치인가라는 의심이 일단 1차적으로 드는 거예요. 근데 직접 전화를 돌렸으면 또 그거는 적극적인 거라고도 볼 수 그럴 수도 있고요. 혹은 이제 갑자기 기자회견이 잡혔을 수도 있는 건데 문제는 그날 저녁에 전화를 하면서도 몇 시에 기자회견을 하는지는 또 정확하게 얘기를 안 하고 뭐야? 그게 언제 결정이 됐냐면 토요일 오후 1시 49분에 결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토요일에 한다만 하고 시간은 미정 이렇게. 시간은 미정. 야, 그리고 뭐 그런 게 어디 있어? 공지가 이루어지고 나서 3시간 뒤에 기자회견이 이루어졌으니까 사실상 언제 기자회견이 될지 아직 모르는 상태에서 그날 이 금요일 저녁이 이제 돌아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아무튼 같습니다. 그래서 기자회견에 몇 명이나 왔대요? 7명 왔습니다. 이게 문제가 뭐냐면 보니까 창원시에 대해서 이제 출입하는 기자가 400여 명 정도 되고요. 그렇게 많아요? 왜냐면 창원시가 이제 100만이 넘는 이제 이 통합 창원시가 이제 거대 도시이기 때문에 그래도 출입기자 400명이 넘는다고? 취재 기자가 400명이 넘고 예. 상시 출입하는 언론 매체가 40개가 넘습니다. 어우.
예. 그런데 7명밖에 안 왔다는 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제 참사죠, 참사. 시장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누가 토요일에 잡으래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제 이게 뭐 취재한 KBS에서 이 취재를 해보니까 창원 KBS 취재를 해보니까 문제가 뭐냐면 15일 뒤에 그 기자회견을 하는 거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이 조사 결과가 안 나왔을 때예요. 원인이 뭔지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가 아직 명확하지 않은 시점에 시장이 인터뷰를 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근데 그 기정에서 그럼 뭐 밝힌 거예요, 시장이? 앞으로 열심히 해야겠다. 아 예.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참석률이 좀 떨어질 수밖에 없죠. 네. 그러니까 관련된 내용이 좀 보도가 된 다음에 자료를 보고 와서 이제 질문을 해야 좀 생산적인 기자회견이 되는데 뭐 아직 나오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기자회견을 한다고 하니 참석률이 좀 저조할 수밖에 없었던 건데 근데 여기에 추가로 문제가 생긴 건 뭐냐면 기자회견을 하고 이틀 뒤에 예. 창원시가 이제 광고를 지역 언론들에 이제 발주를 했는데 그날 참석했던 언론사 5곳 예. 여기에 대해서만 110만 원이 이제 각각 책정이 됐다라는 아 예.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다른 이제 언론 매체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게 지금 뭐 하는 거냐. 그러면 그날 참석한 사람들만 콕 찍어가지고 아유 여러분 참 잘했어요. 이러고 광고를 주는 거냐. 이게 일종의 거래 형식으로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불만을 제기를 하니까 창원시에서는 이게 꼭 그거랑 연결되는 건 아니고 평상시에 좀 소외됐던 언론사 위주로 광고비를 집행했던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 예, 그런데 이제 당연히 납득이 안 되죠. 아니 광고비의 책정 기준이 평소에 좀 소홀했던 데에다가 챙겨주는 거? 라고 하는 것도 이해가 안 되지만 하필이면 그렇게 평소에 소외됐던 사람들을 챙겨주는데 네. 왜 꼭 그날 토요일 기자회견에 왔던 매체만 딱 찍어서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뭔가 좀 이상하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겁니다. 보상입니까 그러면 결국은? 그러니까 토요일 날 쉬는 날에 시장 기자회견 한다니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건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 지역에서 이 기업 기반이 약한 곳 같은 경우는 지역 언론의 주된 광고주가 사실은 관인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해당 지자체 발주 광고가 상당히 중요한 그 비중을 차지하는데 바로 이거를 가지고 관에서 갑질하는 경우도 종종 있죠. 맞습니다. 이것도 이제 그런 반개로 놓고 본다면 그렇게도 볼 수 있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건가요?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사실은 지역 언론 매체들의 굉장히 좀 중요한 관심이자 고민 중에 하나인 건데 최대 광고주가 이 지방 정부인 경우에는 일종의 이제 거래가 이루어지기가 쉬워가지고 저도 이제 예전에 군에 있을 때 그 사단 공보장교로 일을 했었는데 오. 이제 그러면 주로 이제 상대하는 사람들이 지역 언론 매체들이거든요. 예. 뭐 지방 MBC라든지 뭐 지방 KBS라든지 뭐 강원 도민일보라든지 이런 데들을 상대를 하게 되는데 근데 이런 어떤 대형 그 일간지나 방송사는 좀 그런 경향이 덜한데 작은 매체들 인터넷 매체들 같은 경우는 결국은 뭐 지자체나 이런 군 같은 기관에서 얼마나 챙겨주느냐에 따라 생존이 걸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일종의 이제 이 기사 거래를 하는 경우들도 실제로 있고 아니면 뭐 별거 아닌 거를 이제 꼬투리 잡아가지고 사진을 촬영해가지고 이거 우리 보도할 테니까 각오해라 이렇게 하면 또 따로 챙겨주기도 하고. 이런 유착들이 너무 쉽게 일어나는 곳이다 보니까 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역 매체들도 고민이 있고 또 지방 정부들도 같이 고민을 해야 되는. 근데 그런 뭐 지점이 창원 아닐까. 같은 경우는 워낙 이제 그 규모가 큰 도시이다 보니까 뭐 다른 지자체하고는 좀 제가 볼 때 뭐 사정이 좀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봐도 이건 오비 일학의 성격이 참 짙어 보이는. 그렇죠. 그렇죠? 네. 이런 광고 집행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요거는 좀 약간 좀 점검이 필요한 게 아닌가. 그렇죠? 결국은 사후적 보상의 측면. 기자회견에 와서 기사까지 만들어줘서 고맙다. 라고 하는 거라고 한다면 이거는 시정 홍보하고는 상관이 별로 없는 거잖아요. 시장 홍보는 될 수 있겠죠. 바로 이제 거기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이게 이제 지방 정부가 우리 언론 매체들이 얼마나 큰 광고주냐면 단적으로 보여주는 게 전국 신문 매체에 집행되는 연평균 광고료가 2,193억 원 정도 되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큰 덩치를 이 광고비를 집행하는 광고주가 지방자치단체입니다. 연평균 1,012억 원이니까 네. 절반 정도를 지방 정부들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예. 지역 언론 매체들은 거의 이제 생명줄을 지방
정부의 이제 정부 광고에 대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라. 여기서 사실 아이러니가 발생하는 게 그 지방 언론이 그러니까 주된 임무는 해당 지자체 감시겠죠. 그렇습니다. 감시를 해야 되는데 오히려 경제적 어떤 그 기반을 또 거기서 잡고 있다면 감시가 제대로 되겠느냐. 그렇죠.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그렇게 놓고 본다면 결국은 그 지역 언론의 기반이 될 수 있는 광고 기반이라고 하는 것들이 상당히 취약한데 맞습니다. 희한하게 가면은 또 언론사가 많다라는. 굉장히 많아요. 예. 많은 매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끔가다 어떻게 먹고 사는지 그게 참 신기하다라는. 그렇죠. 이게 근데 또 여기에는 어떤 그 작품 또 이제 지역 토호가 음. 언론사를 만드는 경우도 많이 있죠. 그렇게 이런 게 되는 거죠. 지역에 이제 건설사들이 언론사를 같이 갖고 있다든지 이런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고, 다만 이제 지역 매체에 대해서 저도 이제 관심이 있어서 종종 이제 찾아보면 경상남도 이제 진주 소재한 뭐 단디 뉴스라는 그 이제 인터넷 매체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는 이제 시민들의 어떤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이제 시민 매체. 시민주군요. 예, 그리고 이제 이게 시민들의 후원을 중심으로 이제 이루어지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역에 좀 소외된 이야기들을 많이 발굴을 하고 이제 비판적 보도들을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하더라고요. 이런 노력들이 아마 이제 지역에서는 굉장히 좀 기묘하고 필요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게 지역자치, 지방자치에 사실은 언론이 매개가 돼주는 역할이 이제 그런 그렇습니다. 거거든요. 그게 사실은 그러니까 가장 어찌 보면 전형적인 모습인데. 그리고 풀뿌리 언론의 역할이기도 하고요. 그렇죠. 바로 그런 점이겠죠. 알겠습니다. 자, 오늘 언중 요구는 이렇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 수고하셨고요. 고맙습니다. 저도 함께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